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4일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정말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 네, 티커로는 COIN. 코인, 이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장중에 보니까 주가가 확 뛰었더라고요. 8% 넘게요. 그래서 349달러 선을 그냥 넘어버렸는데 이게 그냥 뭐 시장 분위기 따라서 오른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 있잖아요. 여기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꿨다는 소식이 딱 들려왔습니다. 원래 중립이었는데 이걸 비중 확대로 올리고 목표 주가도 404달러로 제시했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JP모건 같은 이런 큰 금융기관이 움직이면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보통. 그 의미가 좀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JP모건의 평가가 정말 코인베이스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펀더멘탈의 변화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일시적인 주가 부양 효과인지 좀 여러 각도에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의 현재 사업 상황은 어떻고 또 미래 가치는 어떨지 여러분께서도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올리고 목표 주가 404달러. 이 소식이 시장에서 이렇게 큰 반응을 얻는 이유 뭘까요? 단순히 숫자만 바꾼 건 아닐 텐데요. 그 뒷배경에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목표가 얼마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장이 더 주목하는 건 월가의 정말 대표적인 금융기관이잖아요. JP모건이. 이 JP모건이 코인베이스의 어떤 뭐랄까 근본적인 체력, 펀더멘털 개선, 그리고 특히 새로운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확신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핵심 키워드가 딱 두 개예요. 새로운 수익화 기회, 그리고 위험 감소. 이 두 가지를 핵심 근거로 들었거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수익화 기회, 이 부분이 제일 귀에 쏙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로운 수익화 기회라.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네요. 코인베이스 하면 사실 대부분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알트코인들 거래할 때 내는 그 수수료, 거래 수수료 수익을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뭔가 그거 말고 다른 수익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JP모건이 가장 흥미롭게 또 중요하게 본 첫 번째 기회는요. 코인베이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레이어 2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바로 베이스, BASE, 베이스라고 하죠. 이 베이스의 잠재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이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사용자가 몰리면 거래 처리 속도가 막 느려지고 수수료, 그 가스비라고 하죠. 그게 엄청나게 비싸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이더리움 쓸 때 그게 좀 불편하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기술들이 바로 레이어 2 솔루션인데 코인베이스가 이걸 직접 만들었다는 거죠. 베이스라는 이름으로요. 근데 JP모건이 보는 건 이 베이스가 단순히 레이어 2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네이티브 토큰, 그러니까 베이스 코인 같은 걸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베이스가 자체 토큰을 발행한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사실 뭐 다른 레이어 2 프로젝트들도 많잖아요.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것들도 있고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다른 레이어 2들도 물론 자체 토큰이 있죠. 근데 베이스가 만약에 자체 토큰을 발행하게 되면요. 그 효과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토큰을 중심으로 베이스 블록체인 생태계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토큰이 있으면 그걸로 생태계에 기여하는 개발자들이나 사용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아주 다양한 DFD의 프로젝트들을 유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토큰이 생태계를 키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베이스 생태계가 막 커지면 그 성과가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JP모건은 이 가능성을 그냥 막연하게 본 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오, 구체적인 수치요. 어느 정도 규모로 본 건가요?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그냥 기대감만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죠. JP모건은 만약에 베이스 토큰이 발행된다면 그 잠재적인 시가총액을 추산했는데요. 이게 최소 12억 달러에서 최대 340억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와, 12억에서 340억 달러요? 베이스 토큰 하나만으로요? 네,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가총액의 일부가 코인베이스의 기업 가치에 직접적으로 더해질 수 있다고 본 건데요. 그 규모를 계산해 보니 약 40억 달러에서 최대 120억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기업 가치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120억 달러 추가 가치. 와, 현재 코인베이스 전체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거래 중개 플랫폼을 넘어서 코인베이스가 자체적인 기술 생태계를 가진 뭐랄까 하나의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이야,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네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새로운 수익화 기회였다면 JP모건이 또 주목한 다른 기회는 없었나요? 사실 베이스 토큰은 아직 발행된 게 아니니까 약간은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좀 더 당장 현실적인 그런 방안도 있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지금 당장 코인베이스가 추진할 수 있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스테이블 코인 USDC. 이 USDC를 활용한 이자 지급, 영어로는 yield라고 하죠. 이 yield 지급 전략을 강화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는 서클이라는 회사와 함께 이 USDC 발행 컨소시엄의 핵심 멤버잖아요. 네, 그렇죠. USDC는 코인베이스랑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JP모건은 코인베이스가 단순히 고객들이 USDC를 자기 플랫폼에 보유하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고객 등급을 좀 세분화한다거나 아니면 코인베이스 원이라고 월 구독료 내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USDC를 예치한 고객들한테는 차별화된 좀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면 코인베이스의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죠. 이 EPS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객들이 USDC를 코인베이스에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랫동안 맡기도록 유도하는 거네요. 그 대가로 이자를 좀 더 쳐주면서 수익을 늘린다. 이런 구조군요. 이게 단순히 이자 수익만 늘리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전략이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코인베이스의 오랜 약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거래 수수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이걸 낮추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정말 극심하잖아요. 시장이 확 좋을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수료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반대로 시장이 얼어붙고 거래량이 줄면 실적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향이 있었죠. 맞아요. 실적 발표 때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너무 크게 출렁거렸죠. 그렇죠. 근데 이 USDC 기반의 이자 수익 모델은 거래 수수료 수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적 변동성을 좀 완화시켜주고 기업 가치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듣고 보니 JP모건이 왜 코인베이스의 미래를 좀 밝게 보고 있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베이스 토큰이라는 미래 큰 그림도 있고 또 USDC 이자 전략이라는 당장의 안정적인 수익 개선 방안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좀 걸리는 점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인베이스 주가가 올해 들어서 이미 꽤 많이 올랐잖아요. 연초 대비해서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보면 이게 좀 부담스러운 레벨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JP모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 주가는 연초 대비하면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고평가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요. 코인베이스의 현재 주가 수준이 물론 절대적으로는 높아졌지만 다른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기업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코인베이스처럼 거래소 플랫폼을 운영하는 다른 기업들, 이런 동종업계 기업들과 비교를 해본 거죠. 비교를 해봤을 때 코인베이스의 어떤 재무 상태라던가
아니면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절대적인 주가 레벨은 높아졌지만 상대적인 가치평가 측면에서는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절대적인 가격보다는 상대적인 매력도를 봤다는 거군요. 네. 물론 시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월가의 대표 주자인 JP모건이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꽤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네, JP모건의 긍정적인 평가는 잘 알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그런데 이런 외부의 시선 말고요. 이제는 코인베이스라는 회사 자체를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요. 현재 코인베이스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강점은 뭘까? 또 반대로 좀 아쉬운 부분, 약점은 뭘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인베이스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는 또 어떤 기회 요인들이 숨어 있고 또 어떤 위협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 유명한 스왓 분석 있죠.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s. 이 틀을 빌려서 한번 입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여러분께서 코인베이스를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강점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뭐니 해도 역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그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시장 지배력, 이게 가장 큰 무기 아닐까요? 특히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아직 규제도 좀 불확실하고 뭐랄까 신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고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또 규제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 이게 정말 큰 자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브랜드 파워와 신뢰도, 특히 변동성이 큰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게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핵심 경쟁력이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신뢰라는 게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관들은 규제를 준수하고 안정적인 파트너를 원하니까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보면 글로벌 경쟁사들 중 일부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소송 또는 운영상의 이슈에 휘말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코인베이스가 보여준 안정성과 규제 준수 노력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사의 리스크가 코인베이스에게는 반사이익으로 작용하는 셈이죠. 또 하나 중요한 강점은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중개 수수료에만 목매지 않고 사업 영역을 꾸준히 다각화해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수탁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미 시장의 선두주자 중 하나고요. 또 고객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맡기면 이자를 주는 스테이킹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앞서 저희가 길게 얘기했던 자체 블록체인 베이스 개발처럼 미래를 위한 기술 투자에도 적극적이라는 점, 이런 사업 다각화 노력이 코인베이스의 중요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강점들이 뚜렷해 보이네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약점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되긴 했지만 역시 가장 큰 약점은 여전히 주 수입원이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에 상당히 치우쳐 있다는 점 아닐까요? 물론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래 수수료 비중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실적이 그냥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규모의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경쟁도 여전히 치열하고요. 이것도 무시 못할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수익 구조의 높은 변동성, 이건 기업 가치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요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이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그게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죠. 이게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고요. 또 다른 약점은 이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사업이라면 사실 피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위험인데요. 바로 보안 문제입니다. 해킹 리스크죠. 코인베이스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겠지만 해커들의 공격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정교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해킹 시도나 혹은 내부 시스템 오류 같은 가능성에서 100%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대규모 해킹 사고라도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그 브랜드 신뢰도에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 이건 늘 잠재적인 약점으로 안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수익 변동성과 보안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코인베이스의 주요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코인베이스에게 놓인 기회 요인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기회는 역시 규제 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규제가 점차 명확해지고 안정화되면 그동안 이 시장 진입을 좀 망설였던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게 가장 큰 기회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국의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아니면 대형 헤지펀드 같은 정말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기관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이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관 대상 서비스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안전한 자산 보관 서비스인 커스터디나 기관 전문 트레이딩 및 대출 서비스인 프라임 브로커리지 같은 분야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 기관들이 들어오면 코인베이스가 제일 수혜를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기관들의 시장 진입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코인베이스에게는 정말 엄청난 성장 기회가 될 겁니다. 또한 자체 레이어 2 솔루션인 베이스 생태계의 성공적인 확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베이스 위에서 정말 혁신적이고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탈중앙화 앱, D앱들이 많이 개발되고 또 실제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인베이스는 기존의 거래 수수료 모델을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서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거나 아니면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RWA, 즉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 부동산이나 미술품, 심지어 채권 같은 전통적인 자산들을 블록체인상에서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하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건 역시 코인베이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요인들입니다. 와, 기회 요인들도 정말 많네요. 기관 자금 유입, 베이스 생태계 확장,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RWA 시장 성장까지. 정말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가 있으면 위협도 있겠죠. 반대로 코인베이스를 위협하는 요인들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규제 환경이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안개 속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갑자기 특정 암호화폐를 이거 미등록 증권이다 이렇게 기습적으로 지정해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규제 리스크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죠. 이런 거시경제 변수들이 암호화폐처럼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코인베이스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안고 가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위협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거나 하면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건 코인베이스의 거래량과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속적인 위협 요인은 바로 경쟁 심화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안고 가야 할 숙제죠.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으려고 혹은 더 확보하려고 경쟁 거래소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는 정책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수수료 제로 경쟁 같은 거요. 네, 그런 경쟁이 실제로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코인베이스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서 수수료를 낮춰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코인베이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위협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수료 경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사용자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코인베이스 경영진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치열한 경쟁 환경, 이 두 가지가 주요 위험 요인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코인베이스의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 즉 스와트 분석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볼까요? 코인베이스라는 개별 기업을 둘러싼 좀 더 큰 환경, 즉 거시적인 환경 요인들이 이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분석 틀이 있죠. 패스트 분석이라고. 정치, 폴리티컬, 경제, 이코노믹, 사회, 소셜, 기술, 테크놀로지, 법률, 리걸, 환경, 인바이런먼트. 이 6가지 요인을 통해서 코인베이스가 처한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네요. 먼저 정치적, 폴리티컬, 그리고 법률적, 리걸 측면을 한번 같이 묶어서 볼까요? 아무래도 이 2가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미국 행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좀 더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 이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죠.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같은 핵심 규제 기관이 과거에 좀 강경했던 입장보다는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쪽으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법률 및 규제 환경의 변화는 코인베이스에게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이 규제가 너무 불분명하고 예측 불가능해서 코인베이스가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거든요. 네, SEC와의 소송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그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집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거죠. 특히 규제 리스크를 극도로 싫어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이 규제의 명확성을 거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규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준수하려고 노력해온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위험 요인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역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 방향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은 여전히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불안 요인입니다. 이런 요인들은 투자 시장 전반의 유동성 수준이나 위험 선호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암호화폐 시장도 예외는 아니죠. 하지만 2025년 10월 현재 상황만 딱 놓고 보면 약간 상반된 모습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이건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이 쉽게 식지 않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나 거시경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적인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인 불안 요인과 장기적인 기대감이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그럼 사회적 소셜 측면은 어떤가요? 저는 이 부분이 꽤 흥미롭던데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인구가 벌써 7억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도 무려 4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이게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 단순히 일부 기술 애호가나 투기 세력의 관심사를 넘어서서 점점 더 많은 일반 대중들에게 암호화폐가 수용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특히 일부 신흥국에서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암호화폐 지갑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실생활에서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아주 흥미로운 변화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암호화폐가 점차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기술 애호가나 전문 투자자들의 영역을 넘어서서 일반 대중의 금융생활 속으로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변화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코인베이스 같은 플랫폼 기업에게는 거대한 잠재 시장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사회적 수용도 증가는 기술적, 테크놀로지컬 발전과도 맞물려 돌아갑니다. 기술 혁신은 정말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거든요. 앞서 여러 번 언급했던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레이어 2 스케일링 솔루션들, 이게 뭐 베이스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또 요즘 정말 핫한 주제죠. RWA. 부동산, 미술품, 채권 같은 전통적인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이걸 또 쪼개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이 기술도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의 민주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신원 정보를 분산된 방식으로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예를 들면 탈중앙화 신원 인증, DID 같은 것들도 블록체인의 활용 범위를 금융을 넘어서서 훨씬 더 넓히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자체 레이어 2인 베이스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기술 혁신의 흐름에 단순히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점, 이건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을 한번 짚어볼까요? 사실 이 부분은 암호화폐 산업, 특히 비트코인에게는 좀 아픈 손가락 같은 부분이죠. 바로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소위 작업 증명, 프로프 오브 워크 방식을 사용하면서 막대한 양의 전력 에너지가 소비되고 그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된다는 문제. 이게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뜨거운 이슈입니다. 네, 환경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꽤 있죠. 그렇죠. 코인베이스가 물론 직접 채굴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거래소 플랫폼이니까요. 하지만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대한 환경 규제의 압력이라든가 또는 투자자들이나 사회 전반에서 요구하는 ESG 경영, 즉 환경, environment, 사회, 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경영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 역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자신들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경영을 강화하는 데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기업의 평판과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네, 패스트를 분석까지 들어보니 코인베이스를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 요인들도 정말 다양하고 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나눈 이 모든 분석들, JP모건의 긍정적인 평가부터 시작해서 코인베이스의 내부 역량인 스워트 분석, 그리고 외부 거시 환경인 패스트 분석까지 이걸 다 종합해보면 우리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좀 내려볼 수 있을까요?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요. JP모건의 이번 평가는 그냥 단순히 주가를 띄우려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코인베이스가 중요한 변화의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변동성 큰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에 그냥 올라타기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까다로워지는 규제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또 베이스 같은 자체 기술 생태계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려는 그런 강력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뭐 이런 중요한 신호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꼭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코인베이스가 과거의 약점,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라는 그 태생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든 거래 수수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USDC 이자 전략처럼 좀 더 안정적인 수익원을 발굴하려고 하고 또 베이스처럼 기술 혁신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더 큰 그림을 보면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점차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으며 또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본격화되는 이런 거대한 시대적 전환기가 오고 있잖아요. 바로 이 전환기 속에서 코인베이스가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넘어서서 미래 디지털 자산 경제의 핵심적인 인프라 기업, 뭐랄까 일종의 관문, 게이트웨이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져나가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디지털 자산 경제의 관문이라는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코인베이스의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나 혹은 좀 더 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 장중 주가 급등에서도 봤듯이 JP모건 보고서가 촉발한 이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걸 시작으로 다른 주요 투자은행 들도 코인베이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리는 그런 후속 조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고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업 가치 변화겠죠. 저는 코인베이스의 진정한 중장기적 가치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동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규제 환경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환경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또 합리적인 방향으로 안정화되는지, 이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만 정말 보수적인 거대 기관 자금들이 안심하고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이건 코인베이스의 기관 대상 서비스, 커스터디나 프라임 브로커리지 같은 것들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할 테니까요. 네, 규제 안정성이 첫 번째군요. 그렇죠. 둘째는 역시 자체 레이어2 블록체인인 베이스 생태계입니다. 이 베이스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확장되어서 그 위에서 정말 많은 사용자들이 활동하고 또 실질적인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 이게 두 번째 핵심 동력입니다. 베이스 위에서 정말 킬러 D앱들이 많이 나오고 사용자들이 막 몰린다면 코인베이스는 단순 거래 중개를 넘어서는 플랫폼 자체의 가치를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네, 베이스 생태계의 성공 여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셋째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주요 암호화폐들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깊숙이 그리고 더 넓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 편입되느냐입니다. 단순한 투기 자산으로 넘어서서 합법적인 투자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거나 혹은 일부에서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까지도 타진될 수 있겠죠. 이렇게 암호화폐가 점점 더 주류 자산으로 편입될수록 그 시장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의 플랫폼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할 핵심 요인이라고 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길게 이야기 나눴던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에 큰 충격이 온다거나 혹은 경쟁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해진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규제 방향이 확 바뀐다거나 하는 그런 리스크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위험 없는 수익은 없으니까요. 이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본 것처럼 코인베이스는 현재 매우 중요한 변화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디지털 자산 경제 시대의 핵심적인 플레이어로서 자신의 입지를 지금보다 훨씬 더 공고하게 다져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저도 코인베이스의 자체 블록체인 베이스의 중요성이 생각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하려는 RWA 움직임도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라는 점이 특히나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래의 코인베이스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순히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거래소의 역할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를 위한 어떤 기반 기술 플랫폼,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 그 밑에 깔려있는 운영체제, OS와 같은 그런 좀 더 근본적인 인프라 역할로까지 진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건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또 코인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새로운 기회와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의 분석을 마무리하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